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양국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우려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조정을 보이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죠. 지난달 주택거래는 반토막이 났고요. 지방에선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베트남 키즈나에 첨단 식품 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 원자재 공급 차질 우려에 반도체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특수가스 의존도가 높아 비상이 걸렸는데요. 증권가에선 양국의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배유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을 본격화하자 의존도 높은 반도체 특수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2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네온과 크립톤, 제논 등 특수가스 의존도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로 꼽히는 네온가스는 이번 사태로 1년 만에 가격이 200%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온가스의 70%를 생산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52.5%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으로 채웠고 지난해엔 약 30%를 수입했습니다. 다른 반도체용 주요 특수가스는 양국의 의존도가 더 높았습니다. 반도체 식각에 사용되는 크립톤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48.2%를 기록했고 제논도 전체의 49.1%에 달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원자재 공급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도는 다른 국가의 반도체 산업과 비교할 때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이번 전쟁 이슈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2, 3개월치 재고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화되지만 않으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조정 장세를 보이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는 반토막이 났고 지방에선 미분양이 급증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대출 규제 정책과 금리 인상, 대선 등 영향에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4만 1,70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9만여 건보다 54%가량 줄었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22.4%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택거래는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의 연소득 범위 이내로 조이기 시작한 작년 9월부터 증가세가 꺾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 7만 5천여 건에서 5만 4천여 건으로 줄어드는 등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량은 4,831건으로 전년보다 약 60%가량 감소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 보면 65.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41.4% 감소한 지방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큽니다. 지난달 전체 거래 중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4,065건으로 전월보다 19.7%,
지난해보다는 62% 줄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7,244건으로 지난달보다 26%, 지난해보다는 34.5%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2.7% 증가한 21,727호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325호로 지난달보다 12.2% 줄었지만 지방은 2만 호를 웃돌며 25.9%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대선도 앞두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좀 결정하기 좀 애매한 시점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대출 규제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자금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진 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청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신중해진 측면들이 있고요. 주택 거래량 회복 여부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나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경우 매물이 더 귀해지는 구조가 돼 거래는 더 늘어날 수는 없지만 최근 빠졌던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건축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하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올려달라며 건설 현장 전면 셧다운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5일 건설협회가 중재에 나섰는데 협의점을 찾지 못하며 다음 달 2일 셧다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전국 단위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집단 행동을 예고해 건설 시장에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콘연합회는 자재값과 인건비 급등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 현장 내 방역 관련 자금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모두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기존 공사대금의 20% 인상을 원도급사에 요청했습니다. 3월 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답신을 달라고 했는데 100대 건설사에게 보내고 또 우리 협력사 100대에 안 끼어 있는 중소 협력사한테도 각 지역별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신의 결과를 보니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목소리가 그분들한테는 그냥 메아리로 들렸는지. 하지만 원도급사는 건설사가 책정한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금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최근 들어서 뭐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지만 모든 공정, 모든 자재 발주할 때마다 다 저희 원가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철콘업계에서 사실 말씀하시는 손실 금액에 몇 배, 수십 배의 손실을 더 보고 있는 게 사실 원사업자의 입장입니다. 이 둘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지난 25일 전문건설협회가 긴급 중재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안 오신 원청사들도 많지만 대표이신 우리 회장님이 정말 전달하셔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간보려고. 철콘연합회는 오는 3월 1일까지 건설사나 원도급사들이 협의안을 보내지 않거나 협의 의사를 밝혀오지 않는다면 다음 날인 2일부터 3일 동안 전면 셧다운에 들어가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철콘업계가 전면 셧다운을 예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콘연합회는 예고된 셧다운은 강행하겠다며 셧다운 기간 동안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무기한 시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침공이 지금 강행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그리고 금융시장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증권부 최민정 기자 연결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인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국 내 핵시설 2곳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의 침공에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 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현지 시간 28일, 그러니까 우리 시점으로 방금 전에 벨라루스에서 이제 회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회담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6시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아마 시작을 예정대로면 했을 것 같고요. 6시부터라고 하니까 전해주신 대로. 주말 사이에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현지 시간 27일 G7 정상들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죠. 일명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핵폭탄급 금융제재로 불리는 만큼 러시아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스위프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에서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입니다. 러시아은행이 스위프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국제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선별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국제금융체계인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일단 전면 배제되고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윌스트리트 저널은 국제유가가 2008년에 기록했던 최고가인 배럴당 150달러 근방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영향으로 루블화가 폭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지금 20%대까지 올리긴 했는데 굉장히 좀 러시아 당국도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제유가 급등 소식, 러시아 금융제재가 시장에 부담이 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마감했죠? 네, 정말 다행스러운데요. 코스피는 개장 전에는 푸틴 대통령의 핵 발언으로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이 급락하며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장중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0.84% 오른 2699.18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93포인트 오른 881.0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 에너지 대란을 우려하며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등 가스 관련주가 최근에 급등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는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이제 장 후반에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며 변동폭을 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렇게 급등한 주도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주도 있었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는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부품의 90% 이상은 현대차와 기아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쟁 갈등 속에 수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대차는 변동성을 키우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줄여가며 상승 전환 후 장을 마감했지만 이제 기아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 타격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이 전망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가능성을 이제 꾸준히 선반영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력 공습에 따른 생산시설 파괴,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기 때문인데요. 다만 증권업계는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세장 진입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보유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3월 FOMC를 정점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지정학 리스크가 약세장 진입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식을 보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이유라며 코스피 3월 밴드로 2,500에서 2,78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과거 크림 분쟁 이후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을 때 대러 수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차량용 부품, 석유화학, 화장품 등 상위 품목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노트북 갤럭시북 2 프로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강화된 보안 기능과 연동성으로 향후 갤럭시 생태계의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S펜으로 노트북 화면에 그림을 그리고 모니터를 완전히 접어 태블릿처럼 사용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삼성 갤럭시 MWC 이벤트 2022에서 공개한 갤럭시북 2 프로 시리즈입니다.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북 2 프로 360과 5G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북 2 프로 두 종으로 구성됐습니다. 갤럭시북의 특징은 갤럭시 DNA와 PC의 장점이 결합됐다는 점입니다. 갤럭시와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노트북과 스마트폰, 태블릿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보안성도 강화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보안 솔루션 시큐어드 코어 PC를 충족하는데 금융과 헬스케어, 정보 등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규격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하던 프라이빗 쉐어도 지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보안을 강화한 파일 공유 앱으로 파일을 받은 사람은 해당 파일을 재공유하거나 다운로드, 캡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갤럭시북엔 최신 인텔 12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됩니다. 인텔과의 협력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췄고 노트북 최초로 삼성 디바이스 케어 기능을 탑재해 전력과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이외에도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을 제외한 전 모델이 11mm 두께로 동급 중 가장 가볍고 한 번 충전하면 최대 21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In the world that connects us all, we are committed to act more sustainably across our product life cycles and business operations. Sustainability can be part of your everyday product experience. 갤럭시북 2 프로 시리즈는 15.6형과 13.3형 디스플레이 모델로 구성됩니다. 세계 시장에 4월 출시되며 국내에서는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CJ-제일제당이 첨단 식품 생산 기지를 베트남 키즈나에 구축하고 본격적 생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장 준공으로 K푸드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이 아태밋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베트남 키즈나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키즈나 공장은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생산에서 글로벌 수출 모델이 적용된 첫 해외 제조 기지로 앞으로 핵심 글로벌 수출 첨병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CJ-제일제당은 국내 생산에서 해외 수출 또는 해외 현지 생산 및 현지 판매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이번 키즈나 공장 준공으로 주력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해 곧바로 다른 해외 인접 국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연합, 호주 등의 수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첨단 생산기지로서의 면모도 보여줍니다. 총 34,800제곱미터 규모의 키즈나 공장은 스프링롤 성형 자동화 설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비 개발을 통해 올해 70% 정도인 자동화율을 2024년 10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키즈나 공장은 설계 당시부터 할랄 전용 생산동을 갖췄습니다. 가공밥, 김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인도네시아의 무이와 말레이시아 자킴 인증을 통과해 할랄 시장 공략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키즈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해외 수출 물량을 2025년까지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현재 300억 원이 투입된 해당 공장에 추가 설비 투자 등을 포함해 총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LG전자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국내 가구 브랜드 잭슨 카멜레온의 쇼룸 1층에 어나더 키친을 열었습니다. 어나더 키친은 이색 주방가전 체험 공간으로 국문 이름은 나도 키친을 뜻합니다.
또 다른 주방이라는 의미의 영어 이름을 한글로 재치 있게 풀었는데요. 어나더 키친에는 LG전자의 프리미엄 주방 가전인 얼음 정수기 냉장고와 인덕션, 광파 오븐 등이 설치됐습니다. 방문객은 LG 티운에서 키운 메리골드를 우려낸 향긋한 꽃차 만들기, LG 스탠바이를 활용한 미디어 전시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사전 참가 모집으로 선정한 소비자를 초청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지인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나더 키친은 오는 4월 3일까지 운영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중에 강수량 증가가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1도씨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강수량은 약 7% 정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피해도 크게 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강수량과 경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생각해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었지만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꽤 많았죠?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작년 10월 30일이었죠. 기후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 중에서 매우 극심했던 강수 현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극심한 비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허난성을 강탈했는데요. 7월 20일에 정저우시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201.9mm의 비가 내렸고요. 6시간 동안 382mm 그리고 총 72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연중 평균보다도 오히려 많은 양입니다. 예. 갑작스러운 홍수로 302명의 사망자와 함께 17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요. 또 서유럽 같은 경우는 7월 중순 가장 심각한 홍수를 경험을 했는데요. 서독과 벨기에 동부 같은 경우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 상태에 이른 집안 위에 100mm에서 1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12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 특히 아마존 북부 분지에는 작년 상반기 지속적인 비가 내리면서 대홍수로 이어지면서 마나우스의 리오니고로는 최고 강수량 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동아프리카의 대홍수로 남수단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이 지역을 다 꼽으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40년 동안 77개국의 일일 강수량 데이터 또 지역 경제 생산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우 일수와 강우량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2022년 1월 12일자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특이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반대로 부자 나라들이 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산업에서 강수량의 범위는 먼저 지역별로 가용 담수량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농업에 1차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산업으로 영향이 번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데 비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대홍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피해로 말미암아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시적인 대홍수는 피해 집계가 비교적 쉽습니다. 중국이나 서유럽 대홍수 이후에 경제적 피해가 바로 집계되어 발표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와 같은 강우 패턴의 변화가 경제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처음에는 오랜 동안의 강수량 기록으로 비가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측은 77개국을 총 1544개 지역으로 나눠서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각 지역별로 비가 오는 날이 매년 얼마나 늘어난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된 40년간의 일일 강수량 증비가 많이 온 날 기준으로 상위 0.1%를 극한 일일 강수량으로 정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증비라고 했는데 이게 증가 비율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를 통해서 얻은 비 오는 날의 증가 추이와 극한 일일 강수량 데이터를 각 나라 지역별 총생산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하는 모델링을 개발해서 분석을 해본 것이죠.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 오는 날의 수가 증가를 하고 극한 일일 강수량이 늘어나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피해가 농업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농업보다는 서비스업,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농업의 경우 오랜 기간 기후변화에 맞서면서 진화한 관계기술의 발전 덕분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책임 연구원인 벤츠 박사는 기후변화의 강우 패턴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 연구다. 다만 미래의 경우 패턴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의외의 결과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부자 나라일수록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 타격이 더 컸다는 겁니다. 고소득 국가일수록 재난 피해를 복구할 여유가 있고 대응할 충분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이런 통념을 뒤집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 피해 X만 놓고 볼 때 부자 나라들이 피해가 더 큰 것이 부자 나라들이 피해를 볼 만한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을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미래 기후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도 돌발성 대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기후 적응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강우량과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짚어봤고요.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 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